오늘 진도가 종합부동산세 진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요약지 1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울산도 많이 더웠습니까? 저는 어제 대구 강의에 있었는데요. 대구 어제 35도, 오늘도 35도랍니다. 오니까 피서온 느낌인데요.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지 108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요약지 108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고 간혹 안 나올 때도 있고 간혹 두 문제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30회 때는 두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종합부동산세에서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요 종합부동산세는 가급적 공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조세인지 눈도장 찍으시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그러니까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조세인지를 눈도장 찍었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재산세하고 우리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2주 전에 봤던 재산세하고 비교했을 때, 자,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둘 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건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어디가 다릅니까? 자,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가 달라요. 우리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요게 비교가 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다르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달라요. 우리가 재산세는 재산 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 사기 전에 살던 조그마한 빌라를 팔기가 그 시기 해가지고 정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팔지 못하고 이걸 이제 빌라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있는데, 자, 이 빌라 공시가격이 1,8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빌라 공시가격이 1,800만 원밖에 안 돼도 재산세 부과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재산세는 재산 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부과해요. 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보유부동산의 합산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이제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자,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5가지예요. 요 5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될 거, 어떤 부동산이 가세대상이고 어떤 부동산이 가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요게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요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가세대상이고 어떤 부동산이 가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구체적 이야기로 3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이 종합부동산세 가세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주택만, 그러니까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가세대상이지 주택 이외의 건축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빌딩, 공장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가세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가세대상이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가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거,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별장, 미분양 주택, 장기 우리가 임대주택, 그 다음에 장기 가정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등등등등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걸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충분하면 11개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별미장, 장기, 순서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별미장, 장기사, 항미정, 노문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별미장, 장기사 와이프 이름이 항미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미장, 장기사 와이프 이름이 항미정이라고 해요. 근데 야는 노문,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시간이 충분하면 11개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시간 부족하시면 최소 7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7개가 어디냐면은 별장, 미분양주택, 장기 임대주택, 장기 가정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요 7개는 필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입니다. 자, 토지. 우리 이제 토지 종합부동산세를 감당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2주 전에 공부한 토지 분류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한 토지 분류 기준을 알고 계셔야 토지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가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그러니까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총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느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이 달라요. 우리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면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80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만,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면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5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2주 전에 요약집 90페이지에서 본 토지 분류 기준을 모르시면 토지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2주 전에 공부한 토지 분류 기준이 복잡하지만 기억할 게 많지만 토지 분류가 안 되면 토지 재산세 답을 찾을 수가 없고 토지 종합부동산세 답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분류 기준이 복잡하지만 어렵지만 공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여기다가 포인트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 합산이냐 별도 합산이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으셔야 되냐면은 금액 기준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토지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끝났고, 자, 여기 주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자, 첫 번째,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느냐,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금액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느냐 공동 소유하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갑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갑의 배우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 갑이 보유하는 A주택 공시가액은 6억이고 배우자는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 공시가액이 3억 4억이라고 가정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조건을 달겠습니다. 자, ABC 주택은 별미장, 장기사 등은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자, 갑의 A주택과 배우자의 B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자, 지금부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느냐 1세대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금액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나도 주택을 보유하고 배우자도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냐면은 소유자별 합산 금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자, 그런데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자, A주택과 B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A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안 합니다. 근데 B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합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일단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은 9억이 아니고 6억이에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깜빡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깜빡하시면 안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걸 깜빡하시면 안 돼요. 재산세가 부과되는 가세대상 범위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가세대상 범위가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재산세는 여러분들이 2주 전에 공부를 하셨는데 합산 가세하는 경우도 있었고 개별 가세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우리가 토지 재산세는 시, 군구 안의 보유 토지를 소유자
주택별로 합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여러 개의 건축물을 보유하더라도 개별 주택마다, 개별 건축물마다 각각 개별 가세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합산 가세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 가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이 토지냐 주택이냐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전국 보유 토지를, 전국 보유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 가세를 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택 재산세와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가세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 재산세는 개별 주택마다 각각 개별 가세를 해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개별 주택마다 재산세를 따로 부과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보유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 가세를 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주택을 다 합산하는 건 아니고 별미장, 장기사, 항미정, 노문을 제외한 전국 보유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자, 그래서 이때 6억은 개별 주택가액이 아니고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6억이에요. 여기서 실수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 재산세는 개별 가세를 하지만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 가세를 하기 때문에 개별 주택가액이 6억이 아니고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자, 그러면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소유자별 합산 금액이 6억으로 6억 초과 안 하지요.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은 6억으로 6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갑의 A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안 합니다. 6억을 초과했을 때 부과해요. 6억까지는 부과 안 하고. 자, 그런데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은 7억으로 6억 초과하지요. 그러니까 개별 주택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건 아니지만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7억으로 6억 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B주택과 배우자의 C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겁나는 이유가 소유자별로 합산 가세하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봐봐요. 종합부동산세를 개별 주택가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면 표현이 좀 죄송한데 지방 사시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지방에 개별 주택 공시가액 6억 초과하는 거 몇 개나 있겠습니까? 아마 울산에 몇 개 없는 걸로 압니다. 시가 6억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 개별 주택가액이 아니고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6억입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조건을 바꿉니다. 자, 조건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갑의 배우자하고 갑하고 함께 거주하는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 이 주택 공시가격은 10억이고, 자, 그런데 갑의 배우자가 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소유 지분은 자 80대 20이라고 가정합시다.
갑이 지가 돈 번다고 집 소유를 지분을 더 많이 해놨습니다. 자기가 돈 벌고 점 찍으면 남이 되니까 지분을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점 찍으면 남 아닙니까? 지금은 린이지만 점 찍으면 남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질문. 배우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요게 28회 때 문제. 요게 28회 때 문제입니다. 자, 배우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자, 일단 고민을 해보시고,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1세대에 해당하는 자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이 9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단독 소유하는 게 아니고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지분별 가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왜 지분별 가액이냐면은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부과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 갑의 지분가액하고 배우자의 지분가액에 대해서 소유자별로 개인별로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전체 가액이 아니고 지분별 가액이 6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자, 그러면 갑의 지분가액은 8억으로 6억 초과하기 때문에 갑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 지분가액은 2억으로 6억을 초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안 합니다. 요게 28회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부하셔야 될 우리가 주요 내용,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한 토지 분류 기준 알고 계시고, 종합부동산세 가세대상 범위 알고 계시고, 금액 기준 알고 계시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출제되는 문제 80%는 답 확보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최소 공부하셔야 돼요. 최소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20% 답을 찾기 위해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요약집 109페이지. 그러니까 요약집 109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주택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가지고, 자, 요약집 109페이지. 자, 요약집 109페이지 주택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가지고, 그 요약집에 보시면 첫 번째, 납세 의무자가 정리되어 있는데, 읽어만 보시면 되지 따로 기억할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요약집 108페이지에서 봤던 가세 대상 범위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약집 108페이지 가세 대상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읽어만 보시면 되지 따로 기억할 건 없습니다. 왜? 중복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사망의 세율. 자,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가지고 출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율은 시간이 충분히 허락되시는 분들만 살짝 기억하시면 되지, 시간 별로 없으신 분들은 안 봐도 됩니다.
왜?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언급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 종합부동산세에서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를 보셔야 되는데, 요 세액공제가 우리 시험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액공제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요게 그 요약집에 보시면 그 옆 개정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는데 요거 다 삭제하십시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정 예정이라고 돼 있는 거 이렇게 다 삭제하시면 돼요. 뭐 제가 좀 잠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20회 정기국회 20회 국회에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 마지막 국회를 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폐기돼 버렸습니다. 자동으로 폐기가 돼 버렸고, 지금 이제 20일에 우리가 이제 국회가 다시 시작되었지요.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20일에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6월 30일 날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 개정된 법은 내년 종합부동산세부터 반영되는 거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6월 2일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 이 개정된 법은 내년부터 반영이 되는 거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은 소급 적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해요.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이거는 내년 종합부동산세에 반영되는 거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개정 예정사항을 이제 무시하시고 현재 법 기준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개정 예정사항 무시하시고,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이 뭐 개정이 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개정되더라도 올해 시험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령별 세액공제가 있고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연령별 세액공제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공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여기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액공제 요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 단독 소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당해주택 보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당해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말의 의미,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해석이 되면 답 보장받는 거고, 이 말의 의미가 해석이 안 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이거나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이거나 다주택 소유자이거나 토지 소유자는 보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이더라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요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지에서 요 후자를 가지고 장난쳐요. 이렇게 장난칩니다. 토지 소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에서 연령별 세액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60세 이상이란 이 말만 보고 맞닥하시면 낚이신 거예요. 우리가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일 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는 60세 이상이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을 시간이 지났을 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받으려면 등기된 부동산과 입주권을 몇 년 이상? 3년 이상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공제받으려면 3년이 아니고 5년 이상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 요건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 자,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자, 지금부터 공제율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몇 프로 공제받는지. 자, 연령별 세액공제는, 자, 몇 프로 공제받냐면은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보유자 나이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10%. 그러니까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20%,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30% 공제받습니다. 우리가 연령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자, 몇 프로 공제받냐면은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50% 공제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와 연령별 세액공제가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은,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질문. 우리가 1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70세이고 당해주택 보유기간이 15년을 보유했다면, 자, 질문.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몇 프로입니까? 70%. 자, 고민 끝났으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자 나이가 70세면 우리가 연령별 세액공제를 30% 공제받고요. 당해주택 보유기간이
5년이면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를 50% 공제받습니다. 자, 그러면 중복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산술적으로는 80%입니다. 산술적으로는 80%예요. 그래서 80%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 놓쳤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80%가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두고 있고, 최고 한도가 몇 프로냐면은 70%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대로 설명을 했을 때 산술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는 80%지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70%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80%가 아니고 70%예요. 여기서 이제 실수가 있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중복 공제 가능하니까 80% 가시면 순간적으로 최고 한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대로 설명을 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그러니까 이 조건대로 봤을 때는 산술적으로는 80%예요. 근데 최고 한도가 70%이기 때문에 80%가 아니고 70%. 여기까지가 세액공제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가지고 자, 가세 표준을 보셔야 되는데 요 가세 표준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110페이지 토지 종합부동산세. 자, 토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납세 의무자를 보셔야 되는데, 자,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읽어만 보시면 되지 따로 기억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요약집 108페이지에서 본 가세 대상 범위와 우리가 중복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요약집 108페이지에서 토지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 범위를 보셨고, 우리가 요약집 108페이지에서 본 토지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 범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따로 기억 안 하셔도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108페이지에서 본 가세 대상 범위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읽어만 보시면 되지 따로 기억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세율은 물어본 적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기억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가세 표준은 자,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110페이지 4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가세 표준 관련 내용을 보셔야 되고, 요게 우리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가세 표준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가세 표준은 소유자별 합산 금액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종합부동산세 가세 표준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확하셔야 될 거, 우리가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에서 기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 요거 깜빡하시면 안 돼요. 공정 가액 비율 표현 바꾸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오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하셔야 될 거, 소유자별 합산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받는지 요게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만큼 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6억,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9억,
총합 합산 가세 대상 토지는 5억. 별도 합산 가세 대상 토지는 80억.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것. 이때 소유자별 합산 금액은 공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을 산정할 때 시가로 합산하는 게 아니고 공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조세들마다 가세 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조세들마다 가세 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 다르지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액이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어떤 금액이 기준입니까? 보시지, 2주 됐습니다. 2주 전에 재산세 공부하셨잖아요. 우리가 재산세는 어떤 금액이 기준이에요?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떤 금액이 기준입니까? 우리가 퉁쳐서 이야기하면 취득가액입니다. 그러니까 퉁쳐서 이야기하면 취득가액인데 어떤 취득가액입니까? 어떤 취득가액이에요? 자, 어떤 취득가액이냐면은 법 조문대로 설명하면 신고한 취득가액이 원칙이지요. 신고한 취득가액이 원칙이고, 요게 이제 추가 설명이 붙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취득할 당시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요. 그 다음에 추가 설명이 붙습니다. 국수, 공, 판, 법, 금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사실상 취득가액이지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도 저런 거 공부한 적은 있다, 그 기억 나야 돼요. 저런 거 공부한 기억도 없으시면 너무 하신 거고요. 아예 뭐 세법 공부를 아예 안 한다는 얘기니까. 정확한 설명은 기억이 안 나도 저거 한 달 전에 공부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런 느낌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가세 표준을, 그러니까 취득세 가세 표준 금액 기준을 우리가 지방세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설명하면 신고한 취득가액이 원칙이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 금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지방세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해석된 기준, 그러니까 해석된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되지요. 우리가 취득가액이 객관적이냐,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아닙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자, 요약집 58페이지. 요약집 58페이지. 거기 가액 결정 기준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집 58페이지 취득세 가세 표준 가액 결정 기준을 지방세법 조문에 명시된 대로 설명하면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이고, 국수공판법의 유상성 국수공판법금의 유상취득으로 취득가액이 객관적이면 사실상 취득가액 아닙니까? 요게 법 조문대로 설명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서 정리하면 그 밑에 국수공판법금의 유상취득으로 취득가액이 객관적이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개인 간 거래로 취득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면허세 가세표준. 우리가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등기 유형에 따라 다르지요. 등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소유권 등기냐, 저당권 설정 등기냐, 감유 가처분이냐, 전세권 설정이냐, 임차권 설정이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어느 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놈이 시험장에서 기다립니다. 아, 참, 하나 빠졌다.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는 어떤 금액이 기준입니까? 자, 양도소득세는 어떤 금액이 기준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감 한 기 순서에 의해서 추계를 해야 되고, 특수관계인의 사이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실거래 가액이 아니고 시가. 이런 걸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중에서 어느 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놈이 시험에 나와요. 지방세 한 문제, 국세 한 문제. 그 조세들마다 금액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취득세는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액이 기준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려면은 요약집 몇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체가 정리가 되어 있냐면은 요약집 16페이지. 그 요약집 16페이지 보시면 거기 전체 조세를 다 정리해 놨어요. 요약집 16페이지 보시면 그 요약집 16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정리되어 있고, 요약집 17페이지 양도소득세 정리되어 있고, 요약집 18페이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리되어 있잖아요. 요거 제가 나중에 그 봅시다. 7월 달에 문제풀이 들어가 가지고 요약집 16, 17, 18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본 개념만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요약집 110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요약집 110페이지로 돌아가셔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하는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소유자별 합산 금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그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말이 짧다, 그죠? 말이 짧지.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이 말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주택 종합부동산세 가세 표준은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총합 합산 가세 대상 토지가 5억이고 주택은 6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옆으로 살짝 빠지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전국 보유주택의 시가 합산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 111페이지.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5번째 보셔야 될 게 부가징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부하셔야 될 게 크게 5가지예요. 그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공제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가세표준 관련 이야기, 부가징수.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공부하기 어렵게 5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관련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2주 전에 본 재산세 부가징수와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가 비교 구분이 되면 실수 없이 답을 찾는 거고, 열심히 기억하고 열심히 기억했는데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가 구분이 안 되면 문제 풀 때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산세 부가징수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가 재산세 부가징수와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를 비교하는 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약집 111페이지에서 보시면 안 되고 요약집 102페이지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주 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미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따져봅시다. 자꾸 보면 됩니다. 자꾸 보면 내가 이겨요. 세법한테 내가 이긴다고요. 자꾸 보시면. 자, 그러면 요약집 102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가 재산세 부가징수와 어디가 다른지 비교하고 잠시 쉬었다가 소득세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약집 102페이지부터 비교해 봅시다. 자, 요약집 102페이지 재산세 부가징수와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를 비교했을 때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같은데 납부 기간이 다르고 납세지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납부 기간이 달라요. 우리가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말 또는 9월 말입니다. 우리가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말 또는 9월 말 아닙니까? 건축물은 7월 말, 토지는 9월 말, 주택은 반띵. 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 초. 12월 초. 자, 그 다음에 납세지가 달라요. 자, 왜 다르냐면은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아닙니까? 우리가 국세는 주소지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지방세는 소재지에 납부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소재지에 납부하셔야 돼요. 토지, 주택, 건축물 소재지에 납부한다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토지, 주택, 소재지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약집 103페이지. 자, 요약집 103페이지 징수 관련 내용을 비교했을 때, 자, 어디는 같고 어디는 다릅니까? 자, 일단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자, 읽어보셨으면, 자, 마무리해 봅시다. 자, 일단, 뭐는 같으냐면은, 둘 다 보통 징수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징수와 부가가세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둘 다 보통 징수, 둘 다 부가가세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같으냐면은, 우리가 보통 징수를 하기 위해서 납세 고지서를 늦어도 언제까지는 납부 개시 5일 전까지는 발부해야 된다는 거, 요거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디가 다르냐면은 여기가 달라요. 우리가 재산세는 보통 징수에 의해서만 징수하는 거지,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없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 부가가세 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는 게 재산세 징수와 다른 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다르냐면은 부가세가 달라요. 부가세가. 우리가 재산세 납부세에게는 지방교육세가 빈대붙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에게는 농어촌 특별세가 빈대붙지. 그러니까 빈대붙는 조세가 달라요. 요게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비교되셔야 되냐면은 재산세 분납하고 종합부동산세 분납이 어디가 다른지. 그러니까 분납은 전체 조세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약집 30페이지에서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납, 물납은 전체 조세를 한꺼번에 비교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조세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요약집 30페이지 우리가 재산세 분납과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비교를 했을 때, 자, 둘 다 납부세액이 250 초과했을 때 분납할 수 있다는 것 같고요. 둘 다 납부 기간 이내에 분납 신청해야 된다는 거, 분납 신청 기간 같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납부세액이 500 이하냐, 납부세액이 500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가 다르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가 달라요? 분납 기간이 다르잖아요. 재산세는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게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 31페이지. 우리가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할 수 없다는 거. 요게 비교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에서 비교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비교가 되면 실수가 없는 거고, 비교가 안 되면 문제 풀 때 깜빡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한 문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운 좋으면 두 문제.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소득세 보겠습니다.